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 소설의 뜻은 일반적으로 가보개혁 이전까지 지어진 소설을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소설과 구분하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흥부전과 놀부전을 통해서 고전 소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흥부전과 놀부전 중에서 흥부전이 원작인 고전 소설이고 사실 그것을 재구성한 놀부전은 현대 소설로 분류하여서 볼 수 있겠죠. 고전 소설의 특징에 대해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고전 소설과 좀 반대되는 현대 소설 작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밌게 봤던 요즘 웹툰, 드라마 이런 작품들을 하나 떠올리시면서 요즘의 작품들과 고전 소설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고전 소설의 특징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뭔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쵸?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바로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권선징악적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이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착한 흥부는 결국 복을 받고 나쁜 놀부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청전에서도 착한 심청이는 결국은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권선징악적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행복한 결말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고전 소설이 낯설어서 그런지 이 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우선 권선징악과 행복한 결말은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일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설명을 보시면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전개한 것을 말해요. 우리 다 같이 백범일지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김구 선생님의 출생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죽음까지는 그때 안 나왔나요? 어쨌든 그 일생이 쭉 서술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즘 재밌게 보시는 그런 드라마들에서는 이렇게 출생부터 뭐 죽음까지 그리는 경우도 많이 없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도 잘 전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그런 어떤 드라마에서는 어떤 여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죽은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 막 뭐 3일 전, 7일 전 이런 그 과거로 돌아가서 또 막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다시 또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들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작품들을 생각해 보시면 고전 소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는 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는 것 자체는 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운문체, 문어체에 대한 서술입니다. 문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율, 정말 중요한 단어죠. 리듬감이라고도 하는데 운율이 있어서 낭송하기 좋은 운문체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고 문장에서만 주로 쓰이는 문어체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운율이 있어 낭송하기 좋은 운문체를 쓰는 것, 즉 운율이 느껴지도록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전 소설은 굽이 전승되어 오던 설화를 바탕으로 또 창작된 작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또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판소리로 낭송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처럼 운율이 필요해요. 운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선 쓰이지 않고 문장에서만 주로 쓰이는 문어체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으로 쓰는 그런 말은 구어라고 합니다. 구어, 입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문어체는 이제 글에서 쓰인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흥부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어려운 말들, 문장에서 쓰이는 그런 말들이 많이 쓰이죠. 참 그렇게 구비전승되면서도 문어체가 쓰였다는 게 좀 여러분이 낯서실 수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 우연성, 비현실성입니다. 여기서 우연성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앞뒤가 이유 없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대소설에서의 뭐 필연성이라든지 개연성과 반대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심청이가 인당수에 퐁 빠졌잖아요. 근데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를 또 용하게 그 용왕이 이제 봤어요. 그거 봐서 심청이를 구해줬죠. 그래서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우리 심청이가 예쁘게 예쁘게 육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왕이 봤는데 그런 심청이의 모습을 어떻게 봤어요? 왜 본 거야? 우연히 본 거죠. 우연히 심청이는 용왕의 눈에 띄어서 목숨을 구하고 또 우연히 왕을 만나가지고 왕비가 돼요. 이런 우연성에 기반하여서 사건을 전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가 돼요. 우리 뭐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줘서 박 타서 박에서 재물 나오는 거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또 심청이 연꽃 타고 올라오는 거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런 사건들이 전개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평면적, 전형적 인물인데 이것은 개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선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입체적 인물입니다. 평면적 인물의 반대말은 입체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현대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일단 평면적 인물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을 뜻합니다. 극을 전개시키면서 성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 평면적 인물인데요. 무슨 말이냐? 심청이 처음에 착했으면 끝까지 착해요. 그리고 흥부 처음에 착했으면 또 끝까지 착하죠. 그런 것이 평면적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작품에서는 여러분 등장인물이 흑화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정말 착했던 인물이 커다란 사건을 겪고서는 진짜 막 못된 인물, 막 냉철한 인물 이렇게 막 변화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 이제 입체적 인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흥부전의 놀부는 평면적 인물일까요? 입체적 인물일까요? 놀부. 어떨까요? 자, 우리 흥부전에서 놀부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 못된 사람이었죠. 엄청 못된 아이예요. 아이라고 하긴 그렇죠. 엄청 못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극이 막 전개가 되고 끝날 때 어떻게 되죠? 끝날 때는 흥부가 이제 놀부가 다 가산을 상진하고 흥부가 뭐 형님 같이 좀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잘 삽시다 하니까 놀부가 그래 그래 아우야라고 했어요. 사실 성격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흥부에 비해서는 놀부가 보다 입체적인 그런 성격 모습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지막 가서 그것도 흥부가 돈 나눠줘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바뀌었다, 성격이 입체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사실 놀부도 뭐 굳이 따지자면 평면적 인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형적 인물, 전형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화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화가는 어떻게 있을 것 같느냐, 어떻게 뭐 옷차림이 어떻고 막 어떤 모습을 떠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화가가 모자를 쓰고 있다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을까? 약간 이런 동그란? 약간 요렇게 된 모자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앞치마. 화가의 이런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치마 여러분 꽃무늬 아주 깨끗하고 예쁜 앞치마일까요? 아니죠. 막 얼룩덜룩 막 그런 앞치마를 그렇게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한 손에는 태블릿이라 더 잘 안 그려지고 있는데 한 손에는 어떤 거? 이렇게 생긴 팔레트를 이렇게 들고 커다란 막 캔버스가 있고 여기에 막 또 이제 붓이 있어야죠.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붓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화가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죠.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집단의 성격을 그런 대표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 그래서 무슨 얘기도 그때 나눴었냐 하면 막 우리가 막 판사 막 이런 사람 엄청 냉철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인 판사가 막 우리 요즘 스우파 유행했잖아요. 막 판사의 취미 활동이 막 스우파처럼 막 완전 막 힙합 댄스 동아리야. 막 이러면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사 이미지랑 다르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 인물이 아닌 거예요. 개성적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런 수우파 막 그 대회 나가는 판사는 어떻게 보면 현대소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고전소설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은 지우고 이 아래 막연한 배경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연한 배경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배경이라고 하면 소설에서 배경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많이 얘기를 하죠. 계절적 배경도 다 시간적 배경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언젠지 아세요? 막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중국과 우리나라로 나눌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사실 비현실적인 공간도 굉장히 막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전소설에서는 막연한 배경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한다라고 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쯤 됐으면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함께 또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설의 시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총 4가지가 있었죠. 우선은 1인칭 시점이 있었죠. 그리고 3인칭 시점이 있었어요. 자, 1인칭 시점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공간이 좀 적네요. 자, 부족하네요. 그 다음에 1인칭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관찰자 시점이 있었죠. 그리고 3인칭에서는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3인칭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었고요. 이거 다 기억하시면 진짜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칭 시점의 특징은 우리가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하죠. 그런데 작품 안에 서술자가 존재할 경우, 자, 얘가 서술자인데 작품 안에 존재해요. 그러면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이에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 인물인 그 서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인칭 시점에서는 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나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긴 한데 얘의 역할이, 이 서술자인 나의 역할이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서술자가 있는데 작품 안에 주인공들은 사실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공들일 수도 있고 그냥 주인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 안의 서술자가 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그 관찰 결과를 서술할 때 이 서술자는 지금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셜록 홈즈와 그 왓슨 박사, 여러분 셜록 홈즈 이야기는 좀 아시죠? 거기 보면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가 있는데 그 작품에서 서술자는 사실 왓슨 박사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자, 얘가 셜록이고 얘가 왓슨이야. 서술은 사실 왓슨이 해요. 이게 서술자인데 왓슨이 나죠? 근데 사실 그 셜록 홈즈라는 작품은 이 셜록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셜록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주인공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인칭 시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3인칭 시점은 작품이 일단 있으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서술자가 사람 형태로 만약에 그린다면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이 작품 속의 상황을 서술하는 거예요.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어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작품 속에 있는 사람들이랑 아예 그냥 층위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나누는 건 이제 알겠어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1인칭 시점이고, 그리고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이 관찰자랑 전지적 작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작품 속에는 뭐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서술자가 서술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마음인지 이 심리를 다 아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알아. 얘는 이래서 그랬고 심리, 의도, 뭐 행동의 그런 다 알아요. 이 서술자는 마치 작가처럼 전지전능, 신처럼 전지전능, 전능은 아니죠. 신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이 서술자는 다 알아요. 전지전능의 그 전지예요. 그래서 이 서술자는 모든 걸 아는 이제 전지적인 작가 같은 서술자다 해서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알 때, 등장인물의 심리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때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 알지자거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을 뿐
등장인물의 심리는 모르고 그냥 얘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냥 그 상황을 오로지 관찰하고 자기가 그냥 본 거, 자기가 그냥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관찰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서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이렇게 해서 시점에 대해서 다 아셨으면 그냥 외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 고전 소설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구비전승이 됐다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판소리계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마당놀이처럼 연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소리 뭐 창자,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 그리고 북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무대에서, 진짜 이 노래하는 사람 하나고, 뭐 북치는 사람 하나고, 뭐 거의 그 정도인데, 막 다른 그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래하는 사람이 소리꾼이 진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뭐 흥부 역할 하나 뭐 정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흥부 역할을 정해서 할 수도 없고 흥부 아내 역할을 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이 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3인칭 시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줄 때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려면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다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사실 그 관찰자 시점들은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흥부가 뺨을 맞은 그 사건에 대해서 흥부가 놀부 아내에게 뺨을 맞았다 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겠어요? 흥부가 뺨을 찰싹하고 맞았는데 근데 그 볼이 얼얼하여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다. 그렇지만 밥으로 하나 띄어서 먹어보니 그 맛이 달큰하고 행복하더라. 이런 흥부의 심리까지 서술하면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말.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죠? 우리 뭐 해피 엔딩이라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결말로 끝맺는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선량한 착한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뭐 흥부, 심청이, 뭐 춘향이도 뭐 착한 인물들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